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의 경제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 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의 고란입니다. 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휴 기간, 추석 연휴만 되면 계속해서 시장이 약세장을 보였는데 올해도 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사실 9월에 시장 안 좋은 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은 2008년 리먼 사태 네. 위기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약간 쉬고 있을 때 송다 사태가 터지면서 또 미국이 한참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 그냥 농담으로 조상님이 도왔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9월에 안 좋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절기상 봤을 때 9월에 추석이 끼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즈음 해가지고 항상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으나 여전히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추석 징크스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게 학자분들이 막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항상 추석 때 보면 뭔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이래서 이제 뇌피셜로 이렇게 굴리자면 추석에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를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인 가격이 조금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사실 이런 뇌피셜이 중국이 특히 이제 동아시아가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그럴 법하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북미의 기관 중심의 주도 장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미국 안 놀잖아요, 우리 추석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설이 맞지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좀 안 좋은 느낌인데, 사실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인과관계 없다라고 합니다, 상관관계나. 네, 뇌피셜이긴 하지만 뭔가 묘하게 들어맞는 느낌이 드는데 올해도 깨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깼으면 하는데 결과적으로 깨지진 못했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9월 말에 약간 테이퍼링 관련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뭔가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징크스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더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요.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2021년까지 추석 징크스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내년에는 꼭 이 징크스가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는데, 그럼 9월 마지막 날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증시도 약세를 거듭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첫 번째 키워드는 인플레, 디폴트, 전력난, 잔인한 10월이라고 이제 들고 와봤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쪽집게다라는 지금 약간 별명을 얻은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9월 달에는 43,000을 찍었다가 그 다음 10, 11, 12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 희망, 기대감을 약간 뿜뿜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한 63,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람에 맞지 않는 10만 달러를 돌파할 거다라고 이제 희망을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말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10월에 기대해도 좋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돼요. 네, 맞아요. 맞나 싶어요. 드디어 플랜 B 틀리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10월에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이 별로 안 좋은 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인플레 상황이요. 이게 FOMC 때 이른바 FOMC 성명서가 나오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연준이 약간 의외로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거 뭐야 빨리 이제 돈줄 조이기 나서는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장이 그닥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약간 의아했던 게 뭐냐면 연준 의장 입으로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 항상 가격에 따라서 해석은 사후적이잖아요. 그 다음 사후적으로 나온 해석이 드디어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거였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그 28일, 이제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갑자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아까 제가 FOMC 끝나고 나서도 국채금리도 별 이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가격이 흐름이 생기면 사후적으로 해석이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은 해석이 뭐냐면, 그때 FOMC 때 연준이 우려했던 인플레 우려가 드디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먼저 뛰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쪽이나 기술주 중심으로 갑자기 이제 주식 가격이 이제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 가격이 강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기술주의 성격 자체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벌 거야라고 생각하는 걸 땡겨가지고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 기술주들이 자금을 네. 조달해가지고 뭔가 생산해서 뭔가 매출을 발생시킬 때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기술주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얘기할 때 디지털 금이니까 금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이제 수급 구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그 센티멘트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보다는 오히려 최근 들어선 나스닥과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그래서 네. 아마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들 속상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플랜 B의 어떤 예측을 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연준도 그렇고 제닛 옐런 장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뭐 일시적인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처음으로 거의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근데 인플레도 인플레인데 미국이 지금 사상 초유 이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 부도가 이게 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상황이 어떤가요? 국가 부도의 날. 네. 와. 약간 설마, 느낌, 네. 오 이러잖아요. 게다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디폴트 선언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온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아마 굉장한 혼돈에 휩싸일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부채 한도 협상의 결과를 보면은 한도 협상이 좀 잘 안 된다, 협상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잠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다시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말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들 다 그 미국에 있는 뭐 민주공화 상원 의원쯤 되는 의원쯤 된 사람들이면 사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저러다가 이제 대치하고 있다가 이른바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네.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타결하겠지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극적 타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옐런 재무장관 역시나 이제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이거 안 해주면 승인 안 해주면 진짜 우리가 이제 부도 위기에 놓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에 휩싸일 거니까 빨리빨리 처리 좀 해달라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언제나 이 즈음에서는 흔들렸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왔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국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라는 이제 그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만약에 디폴트가 된다? 그러면 100년 금융 역사에 있어서 큰 리스크다라는 네.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만약에 진짜 그렇게 그 현실화 됐을 때는 큰 위기지만 사실 아무도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여기서 좀 잘 해결을 해서 다만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2013년하고 2015년에 약간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질질 끌면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 1%포인트 정도 GDP 성장률을 깎아먹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좀 그 합의를 이뤄가지고요. 시장 불안감을 조금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경제와 금융시장도 혼란스럽지만 중국 역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헝다 리스크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심각한 게 지금 전력난 문제에 휩싸여 있다고 해요.
지난 시간에도 상황인가요? 말씀드렸듯이 헝다 리스크가 처음에 터졌을 때는 그 이른바 이제 시장 경제에서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중국판 리먼이다, 큰일 났다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리먼하고 달리 이 헝다 리스크라고 하는 건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는 거예요. 제2, 제3의 헝다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공산당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전력난인데 혹시 네. 앵커님 요새 뭐 좀 하늘을 보고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글쎄요, 네. 하늘이 너무 깨끗해요. 그 많던 미세먼지 어디로 갔을까 보면은 요새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하늘이 깨끗하지? 파란 하늘을 보는 일이 아마 굉장히 잦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파란 하늘이 많이 보이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공장을 풀로 가동을 못 하고요. 이른바 이렇게 몇 부제로 나눠가지고 여 시간부터 이 시간대는 여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굉장히 전기를 적게 쓰면서 공장을 덜 돌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생산 공장이 전력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동차 생산이 약간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요 중국에 있는 반도체 수급마저 또 어려워지면 그야말로 지금 신차 신청하면 1년 뒤, 한 2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서 약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이러면서 또 다른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낳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중국이 이렇게 전력난에 시달리냐라고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코인 시장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중국이 5월에 그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금지를 했을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난이었습니다. 네. 이 공장을 돌리는데 써야 될 전기도 모자란 판국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금지했던 거고요.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민은행이 통지문을 발표했을 때 이번에 아예 더 강도가 세게 채굴 산업을 도태돼야 될 산업이라고 규정까지 했어요. 왜? 전기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전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족한 상황이 펼쳐진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볼 수 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호주랑 지금 중국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가 호주였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딸려요, 공급이. 네. 그러다 보니까 화력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석탄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되니까 전기 자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도시의 가로등까지 다 끈다라고 해요. 집에서도 불 못 켠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전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올림픽을 열 때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베이징의 파란 하늘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 주별로 성별로 할당량을 내렸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얼마까지 해라. 배출량을요? 네, 배출량을. 네. 중국 역시 2050년인가 60년에 탄소 제로를 해서 지금 현재 절감 목표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제 밟아가고 있고요. 계획을.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의 파란 하늘을 보여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성도 있고 아예 전기가 모자란 성도 있고 시진핑 주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제에 따라서 이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인데 중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중국의 공장이 멈춰서면서 다른 부분까지 여파가 도미노처럼 미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물가 상승은 뭐 당연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 중국발 전력난 때문에 중국발로 공급의 차질이 빚어서 이게 다시 인플레로 이어지면 당연히 경제에는 안 좋고 자산시장에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을이 왔나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세계 주요 국가들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장이 퍼펙트 스톰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더할 나위 없이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 더할 나위는 보통 좋은 말에 쓰는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뭐 맞아요. 한꺼번에 올 수 없다 이런 말이겠죠? 이 정은보 금감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이제 금감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부터 첫 일성이 퍼펙트 스톰에 대한 가능성 경고였거든요. 네. 이 아마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는 뭔가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 그야말로 난감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야, 큰일 났어. 대비해야 돼. 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 봐. 내가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서 대비를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세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퍼펙트 스톰 상황을 말을 한 건데요. 28일 날 금감원 임원회의를 열면서 정은보 감독원장이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불안이 퍼펙트 스톰을 불러올 수 있다라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이 퍼펙트 스톰은 뭐냐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 현상과 결합해서 엄청난 재난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이잖아요. 이 하나하나 그 사건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큰 여파가 미치겠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다른 것과 같이, 겹치면서 네. 굉장한 이 시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좋은 일도 아닌데 하면서 정말 금융시장에 큰 위기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지금 단발적으로 봤을 때 무슨 위기가 있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헝다 리스크 있고요. 네. 중국의 전력난이 있고요. 인플레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엮여서 큰 위험, 퍼펙트 스톰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건데 진짜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그러냐라고 보면요. 그렇다기보다는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아마 위기에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해서요. 네. 좀 긴장을 주는 네, 말을 맞습니다. 하신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가 국내 증시 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두 번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코리닐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두 번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특근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후속 작업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어떤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래소는 이제 29곳이고요. 실명 계좌 받은 곳은 4곳인데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투자자 보호. 네. 그래서 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탁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특근법에 대한 주무 부처라고 해야 되나 부서가 금융정보분석원이잖아요.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FI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감독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폐업한 업체가 그러니까 ISMS 인증 자체를 못 받아서 폐업한 업체가 한 36곳 되거든요. 여기가 폐업을 했다라고 해서요. 그냥 먹튀하면 안 됩니다. 네. 갖고 있었던 자산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개인정보는 철저히 파기를 해야 됩니다. 후속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군데가 아닌 25곳의 거래소는 비트코인 마켓, 그러니까 코인 마켓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고객들이 맡긴 원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인 마켓만 운영하고 이제 원화 마켓은 안 한다고 해서 이 맡긴 자산을 그냥 꿀꺽 하시면 안 되고 네, 요 돈은 네, 그대로 한 최소 한 달 동안은 고객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지시사항이거든요. 요걸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겠다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네, 특근법 시행 이후로 첫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워보면 그 법 체계가 있죠. 가장 위에는 헌법이 있죠.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법령, 규칙 뭐 이런 식으로 네. 쫙 있잖아요. 이 법, 특근법은 의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법 밑에 있는 명령,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고요. 그 행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시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일단 만들어졌고 법에는 굉장히 크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명령,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이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 이제 특근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 역시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28일 날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자면요. 거래소 코인을 금지했습니다. 이 거래소 네.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당 거래소가 거래를 이제 그 중개해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거래소가 직접 거래소 코인 찍어요. 네. 그걸 자기들이 상장을 시켜. 그럼 아무래도 이게 불공정 거래 느낌이 확 오잖아요. 뭔가 시세 조작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코인을 이제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 거래소 직원들이 자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소 직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거래소에 있는 뭔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비근한 예로 상장 정보. 거래소에서 있으면 물론 거래소들이 이제 철저히 관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조만간에 뭐 A라는 코인이 상장할 것 같아. 그러면 그 A 코인을 상장할 것 같아? 그러면 A 코인을 해외에 있는 다른 거래소에 사서 모으고 있다가 상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서 모은 코인을 자기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상장 초기 급등했을 때 팔면은 차익을 거둘 수 있잖아요. 네. 요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거래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임직원은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이게 이제 사실 그간에는 약간 그 거래소의 윤리 규정 차원에서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시행령, 법으로 만들어져가지고요. 하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이제 못하게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제가 이게 말씀드릴 때 아까 그 거래소 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래소 코인이요. 약간 좀 범위가 있는 게 이 거래소 자체적으로 찍은 코인도 있지만 거래소의 관계자나 거래소 임원의 뭐 약간 되게 특수관계인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찍은 코인도 역시나 뭔가 거래소가 일종의 자신들의 편의를 봐줘가지고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약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코인이라 함은 거래소 그 임직원 및 임직원의 약간 특수관계자를 이제 그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코인인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배우자와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 본인 혹은 상기 칭한자와 합쳐서 30% 이상 출자한 거, 이사 혹은 집행인원, 감사 등의 법인과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요? 예, 이게 네. 애매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라고 했잖아요. 네. 지분율로 보자면 30%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때 한참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페이코인이었습니다. 네. 이게 요걸 이제 페이코인이 약간 좀 복잡한데 이 모회사의 투자회사가 두나무 지분을 약 1%, 2% 정도 갖고 있어요. 애매하네요. 투자 조합을 통해서. 네. 근데 이 모회사, 다날이라는 모회사의 다날 핀테크는 자회사가 발행한 페이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돼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코인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이냐라고 봤을 때요. 지분으로서는 택도 없습니다. 30%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규정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에 대해서 네. 이걸 금융당국이 보기에 이렇게 돼서 보면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면은 사실 페이코인은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업비트가 페이코인을 비트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시킨 게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시행령이 통과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통과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 때문에 업비트가 페이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상장 폐지를 시켰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원화마켓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마켓에서도 상장 폐지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규정 때문에 상장 폐지한 거 아니다. 원화마켓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사실 요 규정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빗썸에 지금 위믹스라는 코인이 상장돼 있는데 네. 위메이드 트리가 빗썸의 지분을 인수해서 2대 주주로 올랐거든요. 이러면 이제 지분율이 아까 제가 지분 규정상으로는 30%예요. 근데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 조금 넘거든요. 지분상으로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 자 부분에 있어서 감독 당국이 아까 그 다날의 경우에는 1%, 2%니까 사실 이건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믹스의 경우에는 이걸 만약에 감독 당국이 위메이드 트리가 빗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위믹스 코인은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거래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시행령 때문에요.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여러 있을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특금법 사실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또 암호화폐 시장이 또 활성화를 되기 위해서는 업권법이 나와줘야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내년 대선 이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들이 돌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은 그냥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부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권법, 가상자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법, 이제 뭐 그 은행으로 치자면 은행업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이런 식의 이제 네. 업권법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해서요. 몇몇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 시장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가상자산업법 이런 걸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한 4분 정도가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그 각각의 분들이 발의한 걸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법안을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요. 일단 법안 심사 소위에 이게 올라가야 돼요. 안건으로. 그런데 안건 자체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약간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이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쟁점 법안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시급한 법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정치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대선 3월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아마 다 내년 대선 3월 체제를 대선을 준비하는 체제로 다 정당이 바뀔 거거든요. 정치가.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거들떠 볼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게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 열릴 임시국회나 뭐 연말까지 해가지고 뭔가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내년 3월 대선 치르고 나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뭔가 이 업권법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넘기더라도. 네. 바로 세 번째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 당국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또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계속해서 중국 본토 가입자들과의 거래를 끊고 거리두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후오비, 바이낸스 보면 자신들은 그 KYC 신원 인증을 통해서 중국 국적의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아예 그냥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후오비 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접속을 할 때요, 이렇게 국가를 고르도록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중국 본토가 사라졌습니다. 대만, 홍콩은 있는데 중국, 차이나를 고를 수 있는 그 란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 바이낸스 역시나 이제 차단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것도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서비스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용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거의 사업을 접는다라는 얘기가 다를 바가 없고요. 또 그 비트메인에서도 중국인에게는 채굴기를 팔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비트메인 쪽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코인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 거래소를 포함해서 모든 곳들이 다 지금 현재 중국인 가입자, 중국인들과는 약간 거리두기, 중국인 투자자와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거 했다가 중국 정부한테 크게 혼날까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후오비랑 바이낸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다른 곳들도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판 로빈후드 타이거 브로커스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도 이제 중국인 가입자 이제는 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트마트, 뭐 비트맥스 이런 약간 중소거래소도 역시나 죄송합니다. 중국인 분들은 네, 저희가 사이트에서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중국 당국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코인 개코 아니면 코인마켓캡에서도 IP가 차단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중국이 코인을 금지한 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2017년부터 뭐 계속 금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 좀 강도가 세졌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중국인들의 접속을 차단하는 게 거래소나 아니면 관련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코인마켓캡, 코인개코 이건 데이터 사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뭔가 연구를 위해서 가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IP는 다 막았습니다. 왜?
네. 혹시라도 투자할까봐.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경로를 막는 네.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에서 채굴기, 이제 알리바바라는 쇼핑몰이잖아요. 네. 그 플랫폼에서 이제 채굴기가 거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채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거래가 되는데 이것도 다 중국 당부, 이거 뭐 아마 뭐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알리바바가 공지를 냈는데 이제 우리 플랫폼에서는 채굴과 관련된 물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지를 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진짜 꼼꼼하게 다 막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중국 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얻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게 약간 의외로 네. 정말 최근 들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서 약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 가격을 보면은 야, 이게 다 계속 오르네. 네. 계속 오르네. 어떤 걸까요? 계속 오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DYDX라는 코인인데요. 이게 덱스예요, 덱스. 네.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 KYC나 여러 가지 이제 인증을 통해서요, 중국인 투자자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안 할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발언이 있었어요. 이제 바빌이라고 찰리리의 형일 거예요. 그 네. 라이트코인을 만든 이 바빌이라는 사람도 중국에서 최초의 거래소를 만들었다가 중국이 이제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접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현재 중국인들에게 암호화폐는 해외 부동산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거래가 어렵고 이제 해외에서 거래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요. 이 중국 부자들이 해외 부동산을 왜 선호를 했냐면요. 이 중국 안에만 자기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불안해요. 언제 와서 공산당이 자기 자산을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당장 마윤만 해도 야 들어와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상장 이제 갑자기 일주일 전에 막 취소시키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부자들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좀 해외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 해외로 돌리는 가장 약간 많이 했던 경로가 바로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였어요. 이 해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차명을 동원하고 뭔가 해도 금융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마음 먹고 파고들면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해외 부동산 했는데 바비리가 말한 대로 코인이 만약에 해외 부동산과 같다라고 하면 중국 부자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자기 자산을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지금 암호화폐가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 적발될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는 다 거래소를 다 막아버렸지만 이 물밑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코인을 구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뜬 게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여기는 KYC 신원 인증을 안 받습니다. 왜? 탈중앙화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 거래하는지 한국 사람이 거래하는지 알 게 뭐예요. 어쨌든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가운데 DYDX라고 하는 거래소는 최근 들어서 그 이더리움 위에서 레이어 2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수료를 싸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거래가 굉장히 약간 쉽게 만든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여기가 탈중앙화, 정확히 말하자면 선물 거래소입니다.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중국인들이야말로 이게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덱스, 이른바 우리가 그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하면 유니스왑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물이에요. 근데 그 거의 아마 다른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히 받쳐주는 선물 거래소는 거의 DYDX가 가장 1등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이 쪼기 시작하고 막 이게 안 된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선물 거래소 가운데는 워낙 독보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 DYDX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코인베이스, FTX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DYDX 거래량을 보면은요, 그 밑에 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게 이제 DYDX고 그 밑에 이제 유니스왑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유니스왑을 비롯한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을 모두 합쳐도 덱스보다 DYDX보다 적어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죠. 오늘 다들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비트에 동조가 돼 있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으면 제 아무리 뭔가 호재가 있어도 사실 좀 비실비실 하거든요. 네. 탈동조화를 이뤘습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10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1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25달러, 26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금지하니까 덱스가 당연히 뜰 있죠. 거야.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차마 못 사겠는데 하는 게 벌써 15불이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과연 언제까지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렇게 덱스 같은 곳들은 뜰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투자 욕구라고 하는 게 뭐가 금지한다라고 그래서 사라지진 않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악재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을 하면서 이슈가 됐던 엘살바도르 소식인데요. 초반에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또 반대 시위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네.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그 외신을 보면은 뭐 연금 퇴직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막 반드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안 되나? 라고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잘 안 되나 보다.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걸 밀어붙였던 우리 밀레니얼 독재자 부켈레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낸 트위터에서 뭐라고 있었냐면요. 이 비트코인을 쓰려면 치보라는 월렛이 있거든요. 뭐 네. 월렛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다 쓸 수 있는데 이 치보라는 엘살바도르가 이른바 밀고 있는 그 국가 월렛을 보면 그걸 사용하면 $30를 넣어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당연히 안 쓸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엘살바도르에서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의 그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요. 1등이 치보, 2등이 뭐 바이낸스, 3, 4, 5, 6등까지가 다 비트코인 관련이에요. 암호화폐 관련. 7등에서 페이팔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하. 그리고 8등인가에 처음으로 금융회사가 등장해요. 은행이. 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1등부터 한 5등, 6등까지가 앱 다운로드 순위가 다 코인과 관련된 거예요. 그 중에서 1등은 치보인데 엘살바도르 대통령 이제 부켈레가 트위터를 했는데 엘살바도르 국민의 3분의 1이 치보 월렛을 다운받아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라고 이제 트윗을 올린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걸 보면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엘살바도르에서 금융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20%도 않죠. 못 미쳐요. 네. 30%도 못 미치는 정도로 게다가 지금 현재 그 엘살바도르 역사가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 금융 역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에서 못 미치는 사람들이 금융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치보는 나온 지 지금 현재 한 달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3분의 1이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치보를 3분의 1이 다운받았다는 얘기는 월렛을 그만큼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하고 있는 것과 약간 똑같은 거거든요.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금융 인프라에 이제 수혜를 입는 것보다 차라리 P2P 방식을 취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금융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빠른 해결 방식이 된 거죠.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요. 3분의 1은 다운받았어요. 네. 나머지 3분의 2는 뭐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엘살바도르에서는 3분의 1의 성공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3분의 1만 보면 괜찮은데 그럼 3분의 2는 뭐 어쩌자는 거지? 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아무래도 이 핸드폰 사양이 조금 안 돼서 네. 이걸 다운받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통신 속도가 받쳐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저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약간 불신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네.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에 그친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근데 또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라고 했는데 네. 야 3분의 1이나 되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런 이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이제 월스트리트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이제 책을 쓴 마이클 케이시 이분이 지금 현재 코인데스크 편집장으로 가 있거든요. 네. 이분이 왜 엘살바도르에서 그렇게 다들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그 지금 현재 보급률이나 이런 성공을 거뒀을까? 왜 3분의 1의 성공을 거뒀을까에 대한 글을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행 시스템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는 은행의 혜택을 못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엘살바도르는 차라리 은행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한 비트코인이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케이시가 보기에 자기가 이제 이분이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살았던 경험 같은 것도 이제 비춰봤을 때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는 알려한 대로 은행의 접근 가능성도 떨어지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월렛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달러가 아니고요. 달러 지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손에 지폐가 있어야지만 이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폐를 가지고 내 손에 있는 내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폐, 이 아날로그 지폐가.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보셨겠지만 ATM기에 줄을 쫙 서가지고 지폐를 뽑는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을 못 믿는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비트코인을 모은다거나 투자를 한다가 아니라 그걸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이 지폐를 가지고 해서 내가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렇지만 근데 이제 이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그때 만약에 그 부켈레 대통령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살바도르 GDP의 20%가 자국에서 해외로 나간 해외 이민자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그 송금액이거든요. 네. 이 송금액을 할 때 해외에서 엘살바도르 송금을 할 때 100만 원 보내면 그중에 한 3, 40만 원은 수수료로 다 떼가요. 네. 근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아, 한 10,000원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다 체험을 하게 되면 네. 그 효용성을 깨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도 그렇게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네. 어떨까요? 우크라이나나 쿠바, 파나마 등에서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걸 아마 검토하고 있고요. 엘살바도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이것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마지막으로 유명인들의 망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5배가 오를 수 있지만 안 사겠다라는 이게 어떤 말이죠? 네.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사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네. 말하면 5에서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 5년 안에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 이랬어요. 네. 아, 그럼 당연히 사야지. 투자 가면은. 근데 안 사겠대요. 이 말을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했습니다. 네. 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본인은 투자 못하겠다라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죠. 근데 재밌는 건요. JP 모건은 굉장히 암호화폐 사업에 적극적입니다. 네. JPM 코인도 발행을 했었고요. 글로벌 결제 수단에 쓰이는 투자자들에게 자기 고객들한테 암호화폐 펀드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회장님의 말과 언행 불일치가 아닌가 사업의 방향이 좀 다른 싶기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요. 네네. 또 약간 못 믿어온 게 이 베스트셀러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죠. 로버트 기요사키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분은 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 이제 폭락이 오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라라고 했다가 또 며칠 뒤에는 야 폭락이 오니까 다 떨어져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봤더니 이분의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뭔가 발언했을 때마다 그 가격 움직임을 봤더니 발언했을 때마다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되레. 아. 그래서 약간 이분은 네. 항상 폭락이 온다 대비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말을 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올랐다. 이게 저자의 이 저서를 보면 부자 아빠, 뭐 가난한 아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믿음이 갈 법도 한데 좀 이런 발언들이 좀 맞아요. 의구심이 그래서 듭니다. 이분을 약간 비꼬면서 누가 댓글 달았는데 부자 작가 가난한 독자라고 했어요. 우픈 네네. 댓글이네요. 일단 그리고 또 명실상부 우리나라 코인 전문가이신 고란 기자님께서 망언 말고 명언을 남겨주신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명언이요? 네. 명언. 네. 아니면 좌우명, 투자 좌우명이요? 좌우명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오르는 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돈을 버니까 나 투자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장이 좋아서 투자를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장 상황을 막 이겨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이 좋을 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장에 순응해라. 순응해라. 네, 장의 흐름을 따라라. 뭐 경험에 네, 의거한 맞아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제가 이제 코인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코인 시장이 안 좋으면 코인 말고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시장은 사실 미국 증시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지켜봐야 돼요.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코인 시장은 사실 8월, 7월까지만 해도 투자하면 안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국내 코스피나 미국보다도 오히려 코인 시장이 약간 더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흐름이 돌아섰습니다. 좋은 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저도 한마디를 해보자면 기대됩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투자는 잘 못 참는 사람의 돈을 잘 참는 맞아요. 사람의 돈에 쥐어주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네네. 있잖아요. 요즘 참 공감을 하는 게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팔고 싶기도 한데 뭐 무조건적인 존버가 답은 아니지만 잘 참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으려면요. 비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한 이 세계 경제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망언, 고란 기자님의 명언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고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